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이 올해보다 13.2% 늘어난 24조 8천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올해 이례적인 예산 삭감 이후 다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데 늘어난 예산은 AI 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분야에 집중 투자됩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구기관의 인력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존 기관 평가와 연구 성과 평가를 합쳐 경련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제시했는데 긴 호흡의 연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를 분석해 재활운동을 추천하거나 동화책의 일러스트를 즉석에서 만드는 등 순수 국산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에 취재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방에 세찬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주말부터는 중부지방에도 장마가 예보됐습니다. 장마 시작부터 곳곳에 태풍급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호우와 산사태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내년도 연구 개발 예산에 24조 8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24조 8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는 2조 9천억 원 늘어났으며 2023년보다도 1천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3조 4천억 원을 집중 투자해 글로벌 가치사슬 내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실패 위험은 있지만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혁신 도전형 R&D에 1조 원을 투자하고 기초 연구 사업에 지난해보다 11.6% 늘어난 2조 9,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내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은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재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 결과와 함께 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이 같은 내년도의 연구개발 예산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과학기술계를 들끓게 했던 대폭 삭감 이후 전체 규모는 2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은,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이맘때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라는 대통령 발언 뒤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습니다. 갑자기 깎여나간 예산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끝에 내년 예산은 2년 전 규모를 회복했습니다. 다만 배분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1년 전 나눠먹기식으로 지목된 이른바 소규모, 파편화된 과제는 줄이고 산업적으로 키워야 할 분야에 투자를 밀어준다는 계획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에서 글로벌 탑 3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대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정부가 3대 게임 체인저로 지목한 AI와 첨단 바이오, 양자에는 지난해보다 20에서 30% 정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양자에 대한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는 기존 공언에는 증가율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초 연구에 있어서도 정부는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하는 등 모두 2조 9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전략에서 선택받지 못한 연구자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1억 원 미만 규모의 생애 첫 연구와 기본 연구의 신규 과제 선정이 전면 폐지되면서 젊은 연구자들이 예산이 이미 줄어들어 레드오션이 된 우수 신진 연구로 대거 몰리기도 했습니다. 체질 개선, 선도형 R&D로의 전환이 전제돼 있다는 말씀을 널리 설명드리는데 그 이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았습니다.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체질 개선을 통해 같은 예산이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에 확정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출연연의 인력 충원과 인건비 족쇄를 풀어서 연구 역량을 높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에 대한 재원을 출연연 스스로 마련해야 해 출연연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초 반도체 64메가 D램 개발, 2세대 이동통신 기술 CDMA 세계 최초 상용, 한국형 KTX 개발과 누리호, 스마트 원자로까지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달리 기관 운영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출연연 사이에 칸막이도 존재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충원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 직원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우수 인재를 비공모 특채로 뽑을 수 있고 기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구 사업도 기관장 재량으로 중간에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기술 융복합으로 하나의 기술 분야를 한 개의 기관이 전담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국가과학기술연구실로 타개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출연연 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을 늘리고자 공동 출입증이 도입되고 연구자 정기 모임과 공동문화 행사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큰 과제 앞에 이번 방안이 소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의지를 갖고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겠습니다. 자율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평가 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출연연 경년 단위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3년 단위의 기관 평가와 6년 단위의 성과 평가를 통합하는 건데 자칫 성과 위주의 연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자율적인 인력 충원에 있어 기술료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데 기관별로 수입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율성이 모든 출연연에게 해당이 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건비가 모자라는 쪽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비에서 적립하는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을 뿐이지 수권 자체를 자기들이 확보한 인건비를 가지고서 조정하거나 정액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전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출연연을 자율성에 기반한 선도형 연구기관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는 토요일 서울 등 중부지방도 올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쪽으로 찬 공기가 남하한 가운데 강한 저기압이 동반되며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해 장마 시작부터 곳곳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토요일 밤부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장맛비가 확대하겠고 바람도 초속 20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예고된 가운데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띠 형태의 강한 강수대가 형성돼 곳곳에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집중호우와 강풍,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작 예방체계에는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민가 6만 9천여 곳을 조사해서 배제하는가 하면 산사태 위험지역 안에 대피소를 두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에서 쏟아져 내린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도로와 집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이 파묻히면서 60대 남녀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힘없이 뜯겨 구겨진 채 나뒹구는 철제문과 박살나버린 차량만이 당시 충격을 가늠케 합니다. 내려와 보니까 그 이장님이 먼저 와서 이제 있었고
내려와 보니까 있던 집이 이제 흔적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이 사고가 난 집과 산지와의 거리는 불과 30여 미터. 산림청은 지난 2019년부터 산림조합에 의뢰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민가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산지로부터 거리가 50m 안쪽인 경우 우선 조사하도록 기준을 정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사고가 난 집은 기초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 때문에 취약지 선정에서도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고가 난 집뿐만 아니라 무려 6만 9천 곳의 산사태 우려 지역이 기초조사에서부터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림조합 자체 조사 결과 산지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전국 산사태 우려 지역 12만 곳 가운데 92%가 몇 개 지역에 쏠리자 임의로 6만 9천 곳을 배제했고 산림청은 이를 확인도 없이 승인해 준 겁니다. 일부 지자체에 너무 편중된다. 이런 사유로 해서 이 6만 9천 곳을 갖다가 제외를 해버렸고 영역 결과를 갖다가 납품을 하니까 아무런 검토 없이 그대로 검수 조서를 갖다 발부한 상황입니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에서는 산사태 위험구역 밖에 있는 멀쩡한 초등학교를 두고 바로 옆 위험구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대피소로 지정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 2만 5천여 개 대피소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2,100여 곳이 위험지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산림청이 400억 원을 들여 전국에 설치한 산불 감시 CCTV 1,400여 대가 전담 인력도 없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산불 발견율도 0.4%에 불과해 예산 낭비 성격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산사태 방지 사업 실적을 높여 보이기 위해 이미 사업이 끝난 지역에 또다시 예산을 쏟아붓는 등 모두 20여 건의 위법 부당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YTN 김대경입니다. 지난해 수두와 백일에 말라리아 등 법정 감염병 신고가 1년 새 17% 넘게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사망자도 10%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코로나19를 제외한 법정 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0만 9천여 명으로 1년 전보다 17.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는 1,604명으로 집계돼 1년 새 10.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두와 백일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주로 늘었고 모기를 매개로 한 댕기열과 말라리아 감염병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야외 활동과 해외여행이 활발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하고 기침 예절과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를 통한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저렴하고 조리가 간편해 인기인 냉동피자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냉동피자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애슐리의 크런치즈 엣지 올더미트 피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판매 업체인 이랜드 파멘푸드는 소비자원 시정 권고에 따라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 조치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코크의 잭슨 피자 시카고 페퍼로니가 치즈량이 214g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따라 포화지방 함량도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이 가장 낮은 제품은 신세계푸드의 올바르고 반듯한 콤비네이션 팬피자로 피코크의 제품과 치즈량이 3.3배 차이 났습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청정원 오리지널 콤비네이션 피자였고 가장 낮은 제품은 리스토란테의 모짜렐라 피자였습니다. 정부는 도쿄전력이 28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7차 해양 방류를 예고한 데 대해 그간 해오던 대응과 마찬가지로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실시간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철저하게 살피고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 자료를 토대로 이번 방류 오염수 3중 수소 농도는 리터당 17만 베크렐으로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이 되도록 희석한 후 방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도쿄전력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CCTV 뉴스에 로봇 기자가 등장해 현장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보도 주제 역시 주요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차였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갖춘 로봇이 두 발로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국 관영 CCTV 특약 기자 샤오징이 첫 중계 방송에 나선 겁니다. 마주 보고선 또 다른 로봇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除了我之外，今天的1号机也是一位机器人摄影师。我们非常荣幸参与到本次直播。 첫 생중계 장소는 베이징의 자율주행차 시범구역. 미래 첨단 산업을 보도 주제로 택했습니다. 샤오징은 멘트를 하면서 수시로 손짓을 하고 걸어서 장소도 이동합니다. 물론 정해진 각본대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고 일부 영상은 미리 편집해 둔 거로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CCTV는 발전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내며 샤오징이 보도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看来我们的自动驾驶未来已来，而小鲸的未来也将会更加的精彩无限，会替我们到达很多人类到达不了的地方去采访报道。 앞서 항저우 방송은 지난 2월 춘제 연휴 AI 앵커에게 저녁 뉴스 진행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今年春节终于可以回家了，因为杭州有人替我值班播新闻。过年期间，请放心，数字分身小雨将代替雨辰，只好连播每一班。 중국 방송 뉴스의 이런 새로운 시도, 저 같은 기자나 앵커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신호일까요? 아직은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선전에 방점이 찍힌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내 최신 AI 기술을 만나고 AI와 함께하는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스마트 미러 앞에서 동작을 따라하면 인공지능이 몸의 균형을 분석합니다. 인공지능은 각종 자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깨와 허리, 무릎 등 부위별로 얼마나 불균형한지 알려줍니다. 체형에 맞는 재활 운동도 추천해줘 언제 어디서든 전문가 없이 균형 있는 자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생성형 시각 모델 코알라에 복잡한 문장을 입력하자 곧바로 실제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시각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이전에 개발한 기술보다 처리 속도가 5배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만의 그림 동화책이나 이길장을 만들 때 그 내용을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림이나 일러스트를 생성해 주는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관련 최신 기술을 만나고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가정과 사무실, 공공장소, 그리고 헬스케어 테마로 전시관을 나눠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와 활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와이파이 송신기를 이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근접 탐색 기술과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다국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기술 등도 공개됐습니다. 이 컨퍼런스 의미는 애트리가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있는데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여러 산업체에 알리고 이거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목요일까지 과학기술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인천시가 여름철 빈발하는 갯벌 고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모의도와 영흥도에서 야간 순찰 드론을 운용합니다. 갯벌 이용객이 많은 주말을 중심으로 모의도 65일, 영흥도 35일 등 총 100일 동안 민간 전문가 2명이 조종하는 드론 2대가 해경대원들과 보조를 맞춰 야간 간조 때 갯벌을 순찰 비행합니다. 순찰 드론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확성기가 장착돼 갯벌 이용객들이 출입 통제구역과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계도합니다. 또 드론에 내장된 GPS와 통신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고 인명, 재산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의도 갯벌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고립사고 3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고 영흥도 갯벌에서도 지난해 6월 1명이 사망했습니다. 누적 판매 160만 장을 기록한 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 동행카드가 다음 달부터는 다양한 혜택으로 찾아옵니다. 관광객을 위한 단기 이용권을 출시하고 사용 가능한 인근 도시도 늘어나면서 수도권 이용자들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한 달에 6만 원대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카드가 새 옷을 입고 본 사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들을 위한 단기 이용권은 1일부터 7일권까지 일정에 따라 5가지 종류로 출시됩니다. 만 19살에서 39살까지 청년들을 위한 편의도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일반권을 사용한 뒤 청년 할인 혜택인 7,000원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7월부터는 5만 원대 청년권으로 바로 충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라면 이미 할인 적용이 된 기존 문화여가 시설에 더해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도 입장권이 반값입니다. 3월 김포 골드라인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는 경기 고양시를 지나는 지하철 3호선도 기후동행카드 사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금년 11월에는 아마 고양시의 3호선, 저희들은 경의중앙선까지도 좀 같이 가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말 출시 이후 시범사업 5개월여 동안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 장. 이용자 1명당 월 평균 교통비를 3만 원가량 아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이용자 37%가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승용차 이용을 줄였다고 답변해 기후동행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4개월 동안 9,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라며 1년으로 환산하면 승용차 31만 대를 줄인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 저렴함, 쾌적함을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진짜 기후 동행임을 웅변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시는 카드 돌려쓰기 우려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 고액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중국의 로봇 기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로봇 주무관 활약 소식도 만나봤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에 발맞춰 정부도 로봇법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30년까지 민관 협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지능형 로봇법이 전면 개정되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 로봇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